공장에 300만 원이 전부입니다. 40년을 뼈 빠지게 일했는데 말이 됩니까? 여러분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한테는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나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여러분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320원. 뉴스에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게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봉제공장 재봉사, 미싱사라고도 하지요. 15세 시작해서 40년을 미싱을 밟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벤츠 한번 몰아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언젠간 해 뜨는 날이 오겠지 하면서요. 사람이 하루에 14시간을 일합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뭐가 남아야 정상입니까? 집이라도 한 채, 적금이라도 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잘 나갈 때 이야기를 하면요. 성수기에 월 500도 만져봤습니다. 동대문 원단 시장이 불야성이던 시절. 마누라한테 금반지도 해줬고 자식들 대학 등록금도 냈습니다. 그때는 내가 이 골목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술자였어요.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공장이 다 해외로 나가버렸어요. 성수기가 석 달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개수임금제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옷 한 벌 만들면 1,000원. 일이 없으면 그날은 공짜로 앉아있는 겁니다. 4대 보험도 없고 소득 증빙도 안 되니까 코로나 때 옆집 치킨집 사장님도 받은 재난지원금을 저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40년 일한 사람이 종이 한 장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넘기시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영영 모르고 사시는 겁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40년을 일하고도 나라한테 투명 인간인 사람이 지금 여러분 앞에서 입을 열고 있습니다. 딱 한마디만 남겨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저 같은 사람한테는 세상이 아직 안 끝났다는 증거가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저는 충청남도 예산 출신입니다. 논서 맞이기가 전 재산인 집에서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어요. 위로 형 하나 누나 하나, 밑으로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식구가 7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꾼이었고 어머니는 남의 집 삭바느질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삭바느질 하시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마루 끝에 앉아서 바늘에 실을 꿰시는데 눈을 가늘게 뜨시고 입으로 후 하고 실 끝에 침을 묻히셨어요. 바늘귀에 실이 들어가면 그제야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머니 손가락에는 바늘 자국이 점처럼 박혀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 손가락도 똑같아졌다는 걸.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는 가지도 못했어요.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은 교복 입고 중학교에 가는데 저는 집에서 아버지 일을 도왔어요. 논에 나가서 잡초를 뽑고 소 여물을 줬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 저녁밥 먹고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시다가 그러셨어요. 야, 서울 가면 돈 번다. 너 손재주 있으니까 봉제공장 가라. 어머니가 옆에서 듣고 계셨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고개만 돌리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우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는 사람이 서울 창신동에서 봉제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사장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셋째 좀 데려가라. 밥 먹여주고 기술 가르쳐주면 된다. 그게 제 인생의 첫 번째 갈림길이었습니다. 15살한테 선택권 같은 건 없었어요. 아버지가 가라면 가는 겁니다. 15살. 1980년대 초반이었어요. 새벽에 예산 버스터미널에서 완행버스를 타고 천안까지 갔습니다. 천안에서 완행열차로 갈아탔어요. 좌석이 나무로 된 열차였습니다. 엉덩이가 아팠어요. 창밖으로 논밭이 지나가다가 점점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에 내렸는데 사람이 개미떼 같았어요. 시골에서 소 울음소리 들으며 자란 아이한테 서울역 앞 택시 경적 소리는
폭탄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배낭 하나 메고 서울역 앞에 서 있는데 갈 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사람들은 다들 바쁘게 지나가고 울고 싶었어요. 근데 안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내는 울지 않는 거라고 하셨거든. 버스를 갈아타고 종로 5가를 지나 창신동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공장 사장이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되는 사람이었는데 손이 두꺼웠습니다. 미싱 돌려본 사람 특유의 손이에요. 마디가 굵고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혀있는. 나중에 제 손도 그렇게 됐습니다. 창신동 봉제골목. 그때 그 골목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골목 양쪽으로 봉제 공장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2층, 3층 건물마다 공장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미싱 소리가 골목 전체를 울렸어요. 드르르르. 그 소리가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안 끊겼습니다. 골목에 들어서면 원단 먼지가 코를 찔렀어요. 하얀 먼지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걸 매일 마셨어요. 40년 동안. 공장이라고 해봐야 10평짜리 방에 미싱 6대 놓고 사람 10명이 앉아서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천장이 낮아서 키 큰 사람은 고개를 숙여야 했어요. 여름에는 선풍기 하나로 버텼는데 미싱 돌아가는 열기에 선풍기 바람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땀이 원단 위에 뚝뚝 떨어져요. 그러면 기술자한테 혼납니다. 야, 옷에 땀 묻히면 어떡해. 겨울에는 연탄 화로 하나가 난방의 전부였어요. 손끝이 곱아서 바늘을 못 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입김 불어서 손 녹이고 다시 잡고 그걸 반복했어요. 저는 시다로 들어갔습니다. 시다가 뭐냐면요. 허드레질 하는 사람이에요. 실밥 뜯고 원단 나르고 다림질하고 바닥 쓸고 기술자들이 잘라낸 자투리 원단을 모아서 자루에 넣고 점심때 밥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기술자들 뒤에서 온갖 굳은 일을 다 합니다. 월급은 3만 원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돈이지만 그때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 3만 원 중에 2만 원은 고향에 붙였어요. 우체국에 가서 송금하면 수수료가 500원이었는데 그 500원도 아까웠습니다. 남은 10,000원으로 한 달을 버텼어요. 공장 구석에 이불 깔고 잤고 밥은 공장에서 주는 걸로 해결했습니다. 반찬이라고 해봐야 김치하고 콩자반이 전부였어요. 그래도 서러운 줄 몰랐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 옆에 앉은 형도 16이었고 건너편 누나도 17이었어요. 충북에서 온 형, 전라도에서 온 누나, 강원도에서 온 동생. 우리는 전부 시골에서 올라온 아이들이었습니다. 밤에 미싱 소리가 멈추고 불을 끄면 다락방에서 소곤소곤 얘기를 했어요. 고향 얘기, 부모님 얘기, 나중에 돈 벌면 뭐 할 거냐는 얘기. 충북에서 온 형이 그랬어요. 나는 돈 벌면 어머니한테 텔레비전 사드릴 거야. 그때 텔레비전이 얼마나 대단한 물건이었는지 아십니까? 흑백 텔레비전 한 대가 15만 원이었어요. 우리한테는 꿈 같은 돈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으면 공중전화 앞에 줄 서서 10원짜리 넣고 30초 통화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듣는 30초가 한 달을 버티는 힘이었어요. 어머니가 전화 받으시면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밥은 먹었냐?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습니다. 네, 먹었어요. 그렇게 대답하고 끊으면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딸깍. 그 소리가 어머니 목소리를 끊어버리는 소리였습니다. 시다 생활 2년 만에 보조로 올라갔습니다. 미싱 옆에 앉아서 기술자가 하는 걸 어깨너머로 배우는 겁니다. 기술자가 미싱을 돌리면 옆에서 원단을 잡아주고 실을 갈아주고 완성된 부분을 정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으로 배우는 겁니다. 페달 밟는 타이밍, 원단을 밀어넣는 속도, 곡선 부분에서 방향 바꾸는 손놀림. 그걸 매일 옆에서 보면서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보조 1년 하고 나서야 드디어 미싱 앞에 앉았어요. 18살이었습니다.
사장이 그러더라고요. 너 오늘부터 혼자 해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미싱 페달을 밟았을 때 그 감각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진동, 바늘이 원단을 뚫고 들어가는 소리, 탁탁탁탁, 실이 한 줄로 꿰매지면서 옷의 형태가 잡히는 순간, 두 장의 원단이 하나가 되는 그 느낌,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기분.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거다. 이 기술 하나면 평생 먹고 산다. 첫 번째로 완성한 게 티셔츠 한 장이었어요. 솔직히 박음질이 삐뚤삐뚤했습니다. 기술자 형이 보더니 웃으면서 그랬어요. 야, 이거 입으면 사람들이 웃겠다. 창피했지만 뿌듯했어요. 내 손으로 옷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그날 밤에 그 티셔츠를 들고 다락방에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삐뚤삐뚤한 박음질이 이상하게도 예뻐 보였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순수했던 착각이었습니다. 이 기술 하나면 평생 먹고 산다는 그 믿음. 40년 뒤에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20을 넘기면서 저는 제법 기술자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켓 한 벌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완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봉제 일이라는 게 단순히 미싱만 돌리는 게 아닙니다. 원단의 결을 읽어야 해요. 면은 면의 성질이 있고 폴리는 폴리의 성질이 있고 실크는 또 달라요. 결을 무시하고 잘랐다가는 옷이 틀어집니다. 시접을 잡는 감각이 있어야 하고 곡선 부분을 틀어지지 않게 꿰매는 손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깨선 맞추고 소매 달고 칼아 세우고 각 부분이 착 맞아야 옷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몸으로 익히는데 7, 8년이 걸린 겁니다. 제가 특히 잘했던 게 자켓이에요. 자켓이 봉제에서 가장 어려운 복종 중 하나입니다. 라인이 많고 부자재가 많고 공정이 복잡해요. 안감 달고 심지 붙이고 단추구멍 뚫고 한 벌 완성하는데 공정이 20개가 넘습니다. 그걸 혼자 다 할 수 있다는 건 기술자로서 인정받는다는 뜻이에요. 공장에서 저를 부를 때 예야 하던 게 어느 순간부터 김 기사님이 됐습니다. 기사님, 그 호칭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23세 창신동을 떠나서 성수동 쪽 공장으로 옮겼습니다. 거기가 단가가 조금 더 높았어요. 창신동은 티셔츠 같은 단순한 복종 위주였는데 성수동 쪽은 자켓이나 코트 같은 고급 복종을 다뤘거든요. 단가가 높으면 그만큼 기술이 필요하고 기술이 있으면 그만큼 벌 수 있었습니다. 개수임금제라는 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옷 한 벌 완성하면 얼마? 자켓은 3,000원, 티셔츠는 800원, 바지는 1,500원, 코트는 4,000원. 이런 식이에요. 손이 빠르면 빠를수록 돈이 되는 구조입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웠어요. 미싱에서 엉덩이를 떼는 순간 돈이 멈추는 거니까. 저는 손이 빨랐어요. 동료들이 놀랄 정도로 빨랐습니다. 자켓 한 벌을 25분 만에 쳤어요. 보통 기술자가 35분에서 40분 걸리는 걸 저는 25분에 끝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요? 동작에 낭비가 없었어요. 원단 잡고 미싱에 넣고 페달 밟고 방향 바꾸고 실 자르고 이 일련의 동작이 물 흐르듯이 이어졌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몸이, 손가락이, 발바닥이 새벽부터 밤까지 미싱을 돌려도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젊으니까요. 20대의 체력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14시간을 앉아서 미싱을 밟아도 다음날 아침이면 또 멀쩡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미 허리가 나가고 있었을 텐데 젊은 몸이 버텨준 거지요. 25에 결혼을 했어요. 마누라는 같은 봉제 골목에서 단추 달고 실밥 뜯는 일을 하는 여자였습니다. 충청북도 제천 출신이에요. 저보다 2살 어렸어요. 얼굴이 동그랗고 웃으면 눈이 반달이 되는 여자. 순하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골목 앞 분식집에서 라면을 같이 먹은 게 첫 데이트였어요.
라면 2개에 밥 1공기 시켜서 나눠 먹었습니다. 그때 마누라가 라면 국물을 후 불면서 먹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지금도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결혼식은 못 올렸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구청에 혼인신고만 하고 골목 앞 중국집에서 자장면 먹은 게 전부입니다. 사장님이 축하한다고 자장면 곱빼기 시켜줬어요. 마누라가 그날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나중에 돈 벌면 그때예요. 결혼식, 나중에. 그 나중이라는 게 40년이 지나도 안 왔습니다. 마누라한테 결혼식 1번 못 해줬어요. 웨딩드레스 1번 못 입혀줬습니다. 그게 평생 마음에 걸립니다. 신혼방은 창신동 골목 안쪽에 있는 반지하 원룸이었어요.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15만 원. 방이 좁아서 이불 깔면 발이 벽에 닿았습니다. 여름에는 습기가 차서 벽에 곰팡이가 피었고 겨울에는 결로 때문에 창문이 뿌옇게 됐어요. 근데 마누라하고 둘이 있으니까 그게 궁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작은 궁전. 28배 첫째가 태어났어요. 아들입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마누라가 동네 산부인과에서 나왔는데 분만비가 25만 원이었어요. 그 돈도 빠듯했습니다. 아들을 처음 안았을 때 그 느낌. 3kg짜리 생명이 제 팔 안에 있는데 너무 가벼우면서도 너무 무거웠어요. 이 아이를 내가 먹여 살려야 한다는 무게. 그 무게가 제 어깨를 눌렀는데 이상하게도 힘이 났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 아이한테는 나처럼 살게 하지 말아야겠다. 31의 둘째, 딸이에요. 아들보다 더 작게 태어났습니다. 2kg 800g. 미숙아까지는 아닌데 작았어요. 마누라가 임신 중에도 일을 했거든요. 실밥 뜯는 일이 앉아서 하는 거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래 앉아 있으면 배가 당긴다고 했어요. 그래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쉬면 돈이 안 되니까. 딸이 작게 태어난 게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마누라한테 미안한 마음은 아직도 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아침 8시에 공장에 들어가서 밤 11시에 나왔어요. 하루에 자켓 15벌에서 20벌을 쳤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틀 때까지. 바늘에 찔려서 피가 나면 반창고 하나 붙이고 바로 다시 밟았어요. 멈추면 돈이 안 되니까. 한 벌이라도 더 쳐야 내일 애들 분유값이 나오니까.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 반이에요. 마누라는 이미 애들 재우고 부엌에서 제 밥을 데워놓고 있었습니다. 밥 먹는데 손가락이 안 펴져요. 미싱 돌려서 구부러진 채로 굳어 있는 거예요. 젓가락질이 안 됩니다. 마누라가 보다 못해서 숟가락을 쥐어줬어요. 숟가락으로 밥 먹으면서 아이 방을 들여다보면 아들이 이불을 걷어차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천사 같았어요. 이 녀석을 위해서라면 손가락 10개가 다 굳어도 괜찮다. 그때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까지. 그때가 제 전성기였습니다. 동대문 의류시장이 전성기를 맞으면서 봉제 물량이 폭발했어요. 동대문 밤시장 아십니까? 밤 10시에 문을 열어서 새벽 5시에 닫는 시장. 전국에서 보따리 장사들이 올라와요. 그 사람들이 사가는 옷을 만드는 게 우리였습니다. 물량이 넘쳤어요. 성수기에는 공장마다 사람이 모자랐습니다. 나를 데려가려고 공장 사장들이 줄을 섰어요. 김 기사님, 우리 쪽으로 와요. 단가 더 쳐줄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 기술이 인정받는다는 느낌. 단가도 올라갔어요. 자켓 한 벌에 3,000원이던 게 3,500원이 되고 4,000원이 됐습니다. 월 400에서 500. 많이 한 달은 600까지 벌어본 적이 있어요. 600만 원. 그때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였는데 월 600이면 상당한 돈이었습니다. 은행원이나 공무원보다 많이 벌었어요. 기술자의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때 마누라한테 금반지 해줬어요.
종로 귀금속 거리 가서 18K 금반지 12만 원이었습니다. 진열장 앞에서 마누라가 이거 너무 비싸다 하는 걸 제가 안 된다, 사줄 거다 그랬어요. 마누라 손가락에 끼워주는데 제 손이 떨렸습니다. 결혼할 때 반지도 못 해줬거든요. 구청에서 혼인신고만 하고 자장면 먹은 게 전부인 결혼이었으니까. 마누라가 그 반지 끼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들여다보더라고요. 손가락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면서 반짝이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밝혀요. 조그맣게 웃고 있었거든요.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웃음.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부자였던 순간입니다. 자식들 학원비도 안 밀렸어요. 아들은 수학학원 월 15만 원, 딸은 피아노 학원 월 12만 원. 추석 때는 마누라랑 애들 데리고 고향에 내려가서 아버지한테 용돈도 드렸습니다. 20만 원. 아버지 주머니에 넣어드리면 아버지가 펼쳐보시면서 이거 많다고 하셨어요. 근데 안 받으시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제 손을 잡으시면서 그러셨어요. 야, 네가 잘 됐구나. 아버지 손이 거칠었어요. 논에서 평생 일한 손. 그 거친 손이 제 손을 꽉 잡으셨는데 그 한마디가 40년 인생에서 제일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명절에 고향 가면 동네 사람들이 그랬어요. 서울에서 봉제하는 아들. 잘 번다면서. 어머니가 자랑을 하고 다니셨나 봐요. 동네 어르신들이 제 손을 잡고 대견하다 하실 때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내가 이 집안을 일으켰다는 자부심. 근데 말입니다. 그때도 저는 4대 보험이 없었어요. 개수임금제니까. 근로계약서도 없었습니다. 월 500을 벌어도 600을 벌어도 종이 한 장으로 증명할 수가 없었어요. 국민연금도 안 넣었습니다. 당장 돈이 들어오는데 뭐하러 연금을 넣습니까? 나중에 나이 들면 그때 생각하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때 연금을 넣었으면, 그때 다른 일을 찾았으면, 그때 공부를 했으면.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미싱 앞에 앉아서 돈이 들어오는데 왜 다른 생각을 합니까? 서류 같은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실수였는지. 2000년대 중반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사장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동대문 시장 사장들이 하나둘 말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단가를 깎아달라는 겁니다. 자켓 3,000원이던 게 2,500원이 되고 2,000원이 됐어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중국에서 1,500원에 만들어 온다는 거예요. 중국. 그 이름이 처음 들렸을 때는 실감이 안 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밤새워 만드는 옷을 중국에서 반값도 안 되는 돈으로 찍어낸다고. 그게 가능한 거냐고. 가능했습니다. 인건비가 우리의 5분의 1도 안 되니까. 품질이 떨어지지 않냐고요. 처음에는 떨어졌어요. 근데 몇 년 지나니까 중국 기술자들도 실력이 올라왔습니다. 우리하고 별 차이 없는 옷을 반값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중국이었어요. 그 다음에 베트남이 왔습니다. 베트남 인건비가 중국보다 더 쌌어요.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옷 만드는 나라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단가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단가를 맞출 수가 없었어요. 서울에서 월세 내고 밥 먹고 살려면 최소한의 단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맞추면 동대문 사장들이 안 줍니다. 해외에서 더 싸게 만들어 오니까 공장이 하나씩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골목 끝에 있던 김 사장네가 먼저 나갔습니다. 미싱 8대 돌리던 곳이었는데 어느 날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 다음에 2층에 있던 박 사장네. 20년 넘게 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짐을 싸고 있더라고요. 형님 어디 가요? 물었더니 고개를 저으면서 나도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그 뒷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20년 미싱 돌린 사람의 뒷모습이
건너편 최 사장네도 나갔어요. 미싱 소리가 하나씩 꺼져 가는 게 들렸습니다. 드르르르 하던 소리가 어느 날 뚝 끊기면 아, 또 한 군데 문 닫았구나. 가슴이 철렁했어요. 골목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골목에 들어서면 미싱 소리가 합창을 하듯이 울렸는데 이제는 띄엄띄엄 소리가 나요. 중간중간 빈 공장이 보이고 셔터가 내려져 있고 골목에 사람이 줄었습니다. 성수기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원래 봄가을 6개월이 성수기였습니다. 3월부터 5월, 9월부터 11월. 이 6달 동안 미친 듯이 일하고 나머지 6달은 좀 쉬면서 사는 거였어요. 그게 5달이 되고 넉 달이 되더니 2000년대 후반에는 석 달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석 달 벌어서 9달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비수기에는 일이 없어요. 아예 없는 날도 있습니다. 공장에 출근해도 미싱 앞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사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그래요. 오늘 물량이 없어. 그러면 집에 가야 해요. 앉아 있으면 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개수임금제는 그런 겁니다. 일이 없으면 수입이 0원이에요. 0원. 그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아침에 눈 떠서 옷 입고 공장에 가요. 지하철 타고 버스 갈아타고 30분 걸려서 갑니다. 교통비 왕복 2,400원. 공장에 도착하면 사장이 그래요. 오늘 물량 없어. 집에 가. 그 한마디에 그날은 끝이에요. 교통비 2,400원만 날린 거예요. 그게 한 달에 보름씩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왜 일이 없냐고. 뭐라도 구해오라고. 근데 사장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발주가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장도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화를 내봐야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체념했어요. 오늘도 0원이구나. 그러고 집에 가는 겁니다. 마누라한테 말을 못했어요. 일 갔다 왔다고 하고 집에 들어오면 마누라가 밥을 차려줍니다. 밥 먹으면서 마누라 눈을 못 마주쳤어요. 오늘 하루벌이가 0원인데 밥을 먹고 있다는 게 죄인 같았습니다. 반찬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삼겹살이 두부로 바뀌고 두부가 콩나물로 바뀌고 어느 날은 김치하고 계란부침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마누라가 미안한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야. 맛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목이 메었어요. 마누라가 눈치를 챘는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요새 좀 힘들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때 마누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 투성이에 바늘 자국 투성이인 제 손을 아무 말 없이 잡고 있었어요. 그날 밤에 마누라가 안방에서 혼자 울더라고요. 소리 안 나게 이불 덮고 우는데 어깨가 들썩이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그 등을 두드려줘야 하는데 손이 안 올라갔어요. 내가 뭐라고. 돈도 못 버는 놈이. 그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갈 나이가 됐어요. 대학. 저는 중학교도 못 간 사람인데 아들은 대학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등록금이 한 학기에 350만 원이었어요. 성수기 석 달 벌어서는 등록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말했어요. 아버지가 지금 좀 어려운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알아요. 저 알바할게요. 19살 아들이 아버지한테 알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내 자식한테 돈 걱정을 시키는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들은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대학 다니면서 밤에 편의점에서 일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 고생을 하는데 저는 비수기라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버지 맞습니까? 자식은 밤새워 알바하는데 아버지는 일이 없어서 집에 있는 꼴이. 딸은 대학을 안 갔습니다.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지요. 아들 등록금도 빠듯한데 딸까지 보낼 돈이 없었어요. 피아노 학원도 진작에 끊었습니다. 딸이 피아노를 좋아했어요. 학원 다닐 때 학원 발표회에 간 적이 있는데 딸이 무대에서 피아노를 치는 모습이 너무 예뻤습니다. 작은 손가락으로 건반을 누르는데 그 소리가 맑았어요. 엘리제를 위하여. 그 곡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멜로디가 귀에 남아 있어요. 딸이 원망하지 않았냐고요. 겉으로는 안 그랬어요. 괜찮아, 아빠. 나는 취직할 거야. 그렇게 말했는데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코끝이 빨개지면 우는 거예요. 참고 있는 거. 그때 제 가슴에 못이 하나 박혔어요. 딸이 피아노 치던 그 작은 손가락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 손가락으로 건반 대신 편의점 계산대를 두드리게 만든 게 저예요. 아직도 그 못이 박혀 있습니다. 빼려고 해도 안 빠져요. 돈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더 서러운 게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4대 보험이 없습니다.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없어요. 노후에 받을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따로 내야 합니다. 회사에서 반 내주고 제가 반 내는 게 아니라 전액 제가 내는 거예요. 고용보험 없습니다. 실업급여 해당 없다는 뜻이에요. 일이 없어서 굶어도 나라에서 주는 돈이 없어요. 산재보험 없습니다. 다쳐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미싱에 손가락이 잘려도 산재 처리가 안 돼요. 근로계약서라는 걸 써본 적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소득 증빙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일했다는 증거가 이 세상에 없어요. 종이 한 장이 없습니다. 은행에 가보십시오. 대출 받으려면 재직 증명서 내라고 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 내라고 합니다. 원천 징수 영수증 내라고 합니다. 저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40년을 일했는데 종이 한 장이 없습니다. 은행 직원한테 설명을 하며 봉제 공장에서 개수임금제로 40년을 일했습니다. 서류가 없습니다. 직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봐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40년 일했는데 증명서가 없다는 걸? 컴퓨터를 두드려 보더니 고개를 젓습니다. 죄송하지만 서류가 없으시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 말이 저한테는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들렸어요. 생활이 어려워서 소액 대출이라도 받으려고 했습니다. 300만 원. 겨울 비수기 넘기려면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했어요. 은행은 안 되니까 저축은행에 갔습니다. 거기도 서류 내라고 해요. 없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대부업체까지 갔어요. 거기는 이자가 연 20%가 넘었습니다. 300만 원 빌리면 이자만 월 5만 원이 넘어요. 비수기의 수입이 0원인데 이자를 어떻게 갚습니까? 결국 포기했습니다. 50 넘어서 허리가 나갔어요. 미싱 앞에 하루 14시간씩 40년을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가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뻐근한 정도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한데 움직이다 보면 풀리니까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점점 심해졌어요. 허리를 숙이면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엉덩이부터 다리 뒤쪽으로 저림이 내려가요. 걸을 때 다리가 끌렸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라고 하더라고요. 허리 디스크. 4번, 5번 사이.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여기가 나갔다 정도만 이해했습니다. 수술해야 한다고 했어요. 수술비 800만 원. 800만 원. 보험이 있으면 부담이 줄 텐데 산재 처리가 안 되니까 온전히 제 돈입니다. 실손보험이라도 들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보험 가입할 때도 소득 증빙이 필요하더라고요. 8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성수기 2달을 꼬박 벌어도 모자란 돈이에요.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파스 붙이고 진통제 먹고 다시 미싱 앞에 앉았어요. 허리가 꺾일 것 같아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면 그날 수입이 0원이니까 파스를 등에 4장 붙이고 일했어요. 파스 냄새가 온 공장에 진동했습니다. 옆에 앉은 젊은 기술자가 형님 그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했어요. 뭐 어쩌겠습니까? 쉬면 죽는데. 마누라가 그때부터 일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못 버는 걸 마누라가 채워야 했습니다. 동네 초등학교에 돌봄 전담사라는 자리가 있다고 아는 사람이 알려줬어요. 방과 후에 아이들 돌봐주는 일, 시간제 비정규직. 마누라가 면접 보고 합격했을 때 저는 좀 놓였습니다. 그래, 둘이 벌면 좀 나아지겠지. 근데요, 월급이 150만 원이에요. 서울에서요. 150만 원. 시간제 근로자라 하루 6시간 근무인데 최저임금 수준에도 안 닿는다고 하더라고요. 4대 보험은 되니까 그나마 낫지만 공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130만 원도 안 됩니다. 마누라가 하는 일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 30명 넘게 돌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한창 뛰어다니는 나이잖아요. 간식 준비하고 놀이 지도하고 생활 지도하고 안전 교육까지. 아이 하나가 다치면 마누라 책임이에요. 화장실도 맘대로 못 갑니다. 아이 안전 문제 때문에 옆 반 선생님한테 부탁하고 가야 해요. 점심시간도 따로 없어요. 아이들 간식 시간이 마누라 점심 시간이고 아이들 놀이 시간이 마누라 근무 시간입니다. 하루가 끝나면 탈진 상태로 집에 들어와요. 소파에 앉으면 그대로 잠이 듭니다. 돌봄 전담사가 학교에서 어떤 위치인지 아십니까? 비정규직 공공부문 노동자입니다. 고용 주체는 시도교육청인데 실제로는 학교장 지시를 받아요. 교육청하고 학교장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치입니다. 단체 협약을 교육청하고 맺는데 학교장은 그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방학 때 탄력 근무해주면 안 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정규직이니까, 매년 계약 갱신해야 하니까, 찍히면 다음 해에 잘릴 수 있으니까. 마누라가 이 얘기를 할 때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한 건지 서러운 건지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한테 웃어주고 에너지를 쏟고 돌아와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저는 들어주는 것 말고는 해줄 게 없었어요. 그 마누라가 어느 날 부엌에서 밥을 하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도 힘들어. 나도 좀 쉬고 싶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졌어요. 내가 이 여자를 이렇게까지 만들었구나. 금반지 해줄 때는 언제고 지금은 150만 원짜리 일을 시키면서 울게 만들고 있으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옆에 앉았습니다. 부엌 바닥에 둘이 나란히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밥솥에서 김 나오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보글보글. 그 소리가 그날따라 유독 크게 들렸어요. 마누라 어깨에 제 머리를 기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입 밖으로 안 나왔어요. 그냥 기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무서운 뉴스가 쏟아졌어요. 확진자 몇 명, 사망자 몇 명,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동대문 시장이 문을 닫았어요. 시장이 문을 닫으면 발주가 없습니다. 발주가 없으면 공장에 물량이 없어요. 물량이 없으면 수입이 0원입니다. 공장 사장이 전화를 했어요. 형님, 당분간 나오지 마세요. 물량이 없어요. 당분간. 그 당분간이 석 달이 됐습니다. 석 달 동안 수입이 0원이었어요. 진짜 0원이요. 한 푼도 안 들어왔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갈 데가 없어요.
40년 동안 매일 공장에 갔던 사람이 갑자기 갈 데가 없어진 겁니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뉴스만 나옵니다.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확진자 수, 사망자 수, 백신, 거리두기. 같은 얘기가 하루 종일 반복됐어요. 채널을 돌려도 코로나. 끄면 조용한데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미싱 소리가 없는 하루가 이렇게 길었나. 텔레비전을 켰더니 재난지원금 준다고 하더라고요. 긴급 재난지원금. 전 국민한테 1인당 40만 원이었나? 저는 당연히 받는 줄 알았어요. 전 국민이라고 했으니까. 나도 국민이니까. 근데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소득 증빙 서류를 내야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없어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이런 걸로 소득 구간을 나누는데 저는 개수임금제라 소득이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구청에 전화했어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러이러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하나도 없다고 했더니 잠깐 말이 없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득 증빙이 안 되시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저 40년째 일하고 있는데요. 봉제 공장에서요. 상담원이 또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로 끝이에요. 40년이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정리되는 겁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전화기가 뜨거웠어요. 분노 때문인지 전화기 열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옆집 치킨집 사장님은 받았더라고요. 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니까. 건너편 편의점 알바하는 젊은 친구도 받았어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재난지원금 받아서 뭘 사 먹었네, 어디 갔었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 끼지를 못했습니다. 동네 앞 벤치에 앉아서 아저씨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걸 듣고만 있었어요. 30만 원 받았다. 40만 원 받았다. 뭘 샀다. 저는 웃기만 했습니다. 같이 웃어야 하니까. 속은 불이 났는데 마누라한테 말했어요. 우리는 해당 없대. 마누라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그 옆모습이 오른쪽 볼에 주름이 깊어져 있었어요. 언제 저렇게 주름이 졌지? 그 옆모습이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마누라도 재난지원금을 기대하고 있었나 봐요. 뭘 살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근데 해당 없다는 말에 기대가 한꺼번에 무너진 거지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봉제 물량이 완전히 끊겼어요. 석 달이 넉 달이 되고 5달이 됐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으로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건강보험료 내고 하니까 한 달에 70만 원씩 빠져나갔어요. 들어오는 건 없고 나가는 건 있고 통장 잔액이 눈에 보이게 줄어들었습니다. 매달 인터넷 뱅킹으로 잔액을 확인하는 게 공포였어요. 숫자가 작아지는 걸 보는 게 500만 원이 400만 원이 되고 300만 원이 되고 2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 날에는 화면을 껐습니다. 보기 싫었어요. 1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 날밤에 잠을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40년을 일했는데 왜 이 꼴이지. 이 돈 다 떨어지면 우리 어떡하지. 마누라 월급 150만 원이 우리 집 유일한 수입이 된 겁니다. 150만 원으로 살아야 했어요. 월세 50만 원 내고 공과금 15만 원 내고 건강보험료 14만 원 내고 마누라 교통비 월 5만 원, 통신비 2만 원, 남은 돈이 64만 원. 거기서 식비를 빼야 합니다. 둘이 한 달 먹으려면 최소 40만 원은 있어야 해요. 그러면 24만 원. 24만 원으로 한 달을 나머지 살아야 합니다. 경조사비, 약값, 비상금. 그런 거 생각하면 24만 원도 부족해요.
마누라가 장을 볼 때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마트에 갔는데 이제는 전통시장에 갑니다. 전통시장에서도 떨이를 사요. 문 닫기 직전에 가면 채소가 싸거든요. 시들시들한 상추, 좀 물러진 토마토, 그런 걸 사와요. 저녁에 밥 먹으면서 마누라가 그래요. 시장에서 싸게 샀어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다고 하는데 목소리가 괜찮지 않았습니다. 고기가 밥상에서 사라졌어요. 한 달에 한 번 삼겹살 사오던 게 두 달에 한 번이 되고 석 달에 한 번이 되더니 아예 안 사왔습니다. 어느 날 마누라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냄새를 맡으니까 고기 냄새가 났어요. 반가워서 물었습니다. 오늘 고기 넣었어? 마누라가 잠깐 멈칫하더니 웃으면서 그래요. 참치 넣었어. 참치캔. 참치캔 하나가 1,300원이에요. 그게 고기 대신인 거예요.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괜찮다. 걱정 마라. 그렇게 말하고 끊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자식한테 돈 보내달라는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아들도 맞벌이로 겨우 사는데 시아버지한테 돈까지 보내면 그 살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딸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아빠 밥은 먹고 다녀? 응. 먹는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점심 굶었어요. 아침에 밥 한 공기 먹고 저녁까지 버텼습니다. 코로나 때 2차 재난지원금도 나왔고 3차도 나왔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받았어요. 한 번도요. 나라가 국민한테 돈을 나눠주는데 저만 빠진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재난지원금 얼마 풀렸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채널을 돌렸어요. 보기 싫었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니까. 세금은 냈어요. 건강보험료, 부가세, 뭐 이것저것. 세금 낼 때는 저도 국민인데 돈 받을 때는 해당 없음이래요. 세금 고지서는 어김없이 오는데 재난지원금 안내문은 안 옵니다. 그게 나라예요. 내가 아는 나라가 그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도 받기라는 게 감옥이라는 걸. 보이지 않는 감옥. 쇠창살은 없는데 나갈 수가 없는 감옥. 벽은 안 보이는데 부딪히면 아픈 감옥. 40년을 일했는데 이 나라가 저를 모릅니다. 저는 이 나라의 유령이에요. 코로나가 좀 풀리고 나서 다시 미싱 앞에 앉았습니다. 공장 사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 물량 좀 들어왔어요. 나오실 수 있어요? 반가웠습니다. 몇 달 만에 미싱 앞에 앉는 건데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공장 문 열고 들어가니까 미싱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먼지가 좀 쌓여 있었어요. 손으로 먼지를 닦고 페달을 밟았습니다. 드르르르. 그 소리가 반가웠어요. 오랜만이다. 근데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았습니다. 코로나 동안 집에만 있었으니까 체력이 빠져 있었어요. 거기에 허리는 진작에 나갔고 이번에는 손이 문제였습니다. 오른손 손가락이 뻣뻣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미싱을 오래 하면 손가락 관절에 무리가 옵니다. 같은 동작을 수만 번 반복하니까요. 원단 잡고 밀어넣고 방향 바꾸고. 이 동작을 40년 동안 하루에 수천 번씩 했어요. 마디가 굵어지고 구부렸다 펴는 게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먹이 안 쥐어져요. 손가락이 굳어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10분을 담가야 겨우 풀려요. 세면대에 뜨거운 물 받아서 양손을 담그고 주물주물합니다. 천천히 손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그래야 미싱을 잡을 수 있어요. 이 루틴이 매일 아침 반복됩니다. 눈도 나빠졌어요. 실이 잘 안 보입니다. 바늘귀에 실을 꿰는데 전에는 3초면 됐는데 지금은 30초가 걸려요. 실끝이 흐릿해요. 돋보기를 쓰고 미싱을 돌립니다. 근시 안경 위에 돋보기를 또 쓰는 거예요. 안경 2개를 겹쳐 쓰는 꼴.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옆에 젊은 친구가 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져요. 불쌍하다는 눈빛인지 한심하다는 눈빛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둘 다일 겁니다. 속도가 떨어졌어요. 예전에 자켓 하루 20벌 치던 사람이 지금은 12벌도 힘듭니다. 손가락이 안 따라주니까, 눈이 안 따라주니까, 허리가 안 따라주니까, 몸 전체가 거부하는 거예요. 40년 혹사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12벌이면 얼마냐? 단가가 떨어져서 자켓 한 벌에 1,500원이에요. 12벌이면 18,000원. 하루 14시간 일해서 18,000원입니다. 시간당으로 치면 1,285원이에요. 최저임금만 320원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편의점 알바 1시간 하면 1,320원인데 저는 14시간 일해서 18,000원이에요. 이게 40년 기술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공장 사장이 눈치를 주기 시작했어요. 직접 말은 안 합니다. 근데 느껴져요. 물량이 들어오면 젊은 사람한테 먼저 줍니다. 저한테는 나중에 남은 걸 돌려요. 예전에는 제가 먼저 골랐습니다. 기술이 좋으니까. 단가 높은 걸 제가 집었어요. 지금은 느리니까 뒤로 밀리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말을 못합니다. 느린 게 사실이니까. 젊은 기술자들이 들어왔어요. 30대. 손이 빠릅니다. 제가 12벌 칠 때 그 친구들은 20벌을 쳐요. 제가 25분 만에 자켓 한 벌 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40분이 걸립니다. 그 25분이 돌아오지 않아요. 절대로. 어느 날 사장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형님, 요새 좀 힘들지요? 쉬엄쉬엄 하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천천히 나가라는 겁니다. 자리를 비워달라는 뜻이에요. 직접적으로 그만두라고는 못합니다. 40년을 봐온 사이니까. 근데 쉬엄쉬엄이라는 말이 나오면 끝이 보이는 거예요. 40년을 미싱 하나로 살아온 사람한테 쉬엄쉬엄 하라니. 쉬면 죽는데, 쉬면 수입이 0원인데,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이 길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창밖을 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터널이라 까만데 그 까만 창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늙었더라고요. 주름진 얼굴에 돋보기 안경 쓰고 굳은 살 투성이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있는 늙은이. 그게 저예요. 15에 서울 올라오던 그 아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마누라한테 말했어요. 나 이제 이 일 못하겠어. 몸이 안 따라줘. 마누라가 한참 저를 쳐다보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거 해요. 다른 거. 40년 동안 미싱밖에 안 해본 사람이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경비. 아파트 경비원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이력서를 내라고 하는데 경력란에 뭘 씁니까? 봉제공장 재봉사 40년. 근데 증명서가 없어요. 경력 증명이 안 됩니다. 면접도 못 봤어요. 택배? 허리 나간 사람이 택배를 어떻게 합니까? 짐을 들면 전기가 오는 것처럼 허리에 통증이 옵니다. 5kg도 못 들어요. 대리운전? 면허가 없습니다. 면허 딸 돈도 없어요. 마누라가 제 얼굴을 보더니 웃었어요. 쓴 웃음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벌잖아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비수처럼 꽂혔어요. 마누라 150만 원에 기대서 사는 남편. 그게 저예요. 그때부터 밤에 잠이 안 오기 시작했어요. 새벽 3시에 눈이 떠집니다. 천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평생 뭘 한 거지? 40년을 미싱 앞에 앉아서 이 나라 사람들 입힐 옷을 만들었는데 그 대가가 이거야. 굳은 살하고 디스크하고 뻣뻣한 손가락하고 텅 빈 통장. 그게 40년의 대가라고. 새벽에 부엌에 나가서 물을 마십니다. 어둠 속에서 물 마시면서 창밖을 봐요. 가로등 불빛이 보이고 가끔 지나가는 차 불빛이 보입니다. 이 도시는 잠을 안 자는구나. 근데 이 도시는 저를 모르는구나. 40년을 이 도시에서 살았는데 마누라가 제 뒤척이는 걸 알아요. 모른 척 누워있지만 알아요.
제가 부엌에 나갈 때 이불 밖으로 한숨 소리가 들리거든. 둘이 나란히 누워서 둘 다 잠을 못 자는 밤이 늘어났습니다. 천장만 보는 밤. 그 천장이 왜 그렇게 높아 보이는지,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천장처럼 우리 인생도 어디에도 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지금 제 통장에 3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40년 일한 사람의 전 재산이 300만 원. 이 300만 원도 마누라가 돌봄 전담사 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번 돈은 거의 없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 사실이 그래요. 집은 월세입니다. 서울 변두리 반지하 투룸. 월세 50만 원에 보증금 1000만 원. 그 보증금 1000만 원은 아들이 보태줬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맞벌이로 모은 돈에서 1000만 원을 빼서 아버지한테 준 겁니다. 그 돈 받으면서 눈을 못 마주쳤어요. 아들 손에서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받는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안 나왔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안 나왔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반지하라 여름에는 습기가 올라옵니다. 벽에 곰팡이가 피어요. 마누라가 곰팡이 제거제 사다가 닦는데 일주일이면 또 핍니다. 장마철에는 바닥에 물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수건으로 닦고 또 닦고. 겨울에는 결로 때문에 창문에 물방울이 맺힙니다. 그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걸 보면서 혼자 앉아 있으면 제 인생이 저 물방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기만 하는 국민연금. 저는 납부한 게 거의 없습니다. 개수임금제라 사업장 가입이 안 됐고 지역가입자로 내야 하는데 비수기에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는데 연금을 어떻게 냅니까? 젊었을 때는 나중에 하다가 그 나중이 지금이 됐어요. 10년 넘게 체납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 독촉 우편물이 와요. 뜯어보면 체납액이 적혀 있습니다. 숫자가 커요. 그 우편물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나중에 받을 연금이라는 게 있기나 할지 모르겠어요. 있다고 해도 월 2, 30만 원일 겁니다. 40년 일하고 연금 2, 30만 원. 그걸로 뭘 합니까? 퇴직금. 그런 거 없습니다. 개수임금제에 퇴직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로계약서가 없으니까 퇴직도 없는 겁니다. 40년 일하고 퇴직금 0원이에요.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퇴직하면 퇴직금 받잖아요. 20년, 30년 다니면 몇 천만 원 받는다면서요. 저는 40년 일하고 0원입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라 매달 14만 원을 냅니다. 수입이 0원인 달에도 14만 원은 나가요. 안 내면 병원을 못 가니까. 허리 아프고 손가락 아프고 눈도 나쁜데 병원을 못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14만 원이 아깝지가 않은 게 아니에요. 마누라 월급 150만 원에서 14만 원이 빠지면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아들은 결혼을 했는데 맞벌이로 겨우 살고 있어요. 서울에서 전세 살면서 애 하나 키우는데 빠듯합니다. 애가 하나 있어요. 손자. 올해 4살. 귀여운 놈인데 용돈을 못 줍니다. 명절 때 10,000원짜리 한 장 쥐어주는 게 전부예요. 설날에 아들 집에 갔어요. 손자가 할아버지하고 달려왔습니다. 안아주는데 가벼워요. 이렇게 가벼운 게 이렇게 무거울 수가 있나? 이 아이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10,000원짜리 한 장 꺼내서 손자 주머니에 넣어줬어요. 며느리가 옆에서 아이고 괜찮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근데 괜찮지 않아요. 시아버지가 손자한테 10,000원 쥐어주는 꼴이 뭡니까? 다른 집 할아버지들은 10만 원, 20만 원 용돈 주는데 며느리가 괜찮다고 하는데 그 얼굴에 진심이 아닌 게 보여요. 당연하지요. 시아버지가 보증금 1000만 원도 아들한테 받아 쓰고 손자한테 10,000원밖에 못 주는 사람인데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딸은 혼자 삽니다. 30이 넘었는데 결혼을 안 해요.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어쩌면 하기 싫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돈 없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결혼이라는 게 겁이 났나 봐요. 결혼하면 또 저처럼 될까 봐. 딸이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명절에 다 같이 모였을 때, 아빠, 나는 아빠처럼 살기 싫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식탁에서 숟가락을 놓았어요. 밥이 안 넘어갔습니다. 마누라가 옆에서야 아빠한테 무슨 소리야 하면서 딸을 나무랐는데 제가 말렸어요. 아니야. 맞는 말이야. 그 말이 칼보다 날카로웠어요. 근데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뭘 보여줬습니까? 40년 일하고 300만 원 남은 아버지를, 반지하에서 곰팡이하고 사는 아버지를, 그걸 보고 자란 딸이 결혼이 하고 싶겠습니까? 아버지 같은 남편을 만날까봐 무서운 거지요. 나중에 딸이 전화를 했어요. 아빠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심했어.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다. 아빠가 미안하지.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전화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마누라 몰래, 화장실에서. 마누라는 아직도 돌봄 전담사로 나갑니다. 12년째예요. 월 150만 원. 비정규직이라 언제 잘릴지 모릅니다. 매년 3월에 계약 갱신을 하는데 2월이 되면 마누라 얼굴이 어두워져요. 올해도 되려나? 불안한 거지요. 12년을 했어도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이에요. 정규직 전환? 그런 말만 들었지 된 적이 없습니다. 마누라가 요새 무릎이 아프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이랑 바닥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니까 무릎이 나가는 거예요. 계단 올라갈 때 인상을 찡그립니다. 아이고 소리가 나와요. 근데 병원에 갈 시간이 없대요. 쉬는 시간이 없으니까. 주말에 가라고 해도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 하느라 못 간다고 해요. 마누라 무릎이 아픈 거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도 나처럼 되는 거 아닌가. 몸 망가지고 돈도 못 모으고 돌봄 전담사 퇴직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간제 비정규직인데 우리 부부가 나란히 제도 밖에서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밤에 마누라 옆에 누우면 미안해서 잠이 안 옵니다. 이 여자가 나를 만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좀 더 나은 남편을 만났으면 금반지가 아니라 금목걸이도 해줬을 텐데, 결혼식도 올려줬을 텐데. 근데 이 여자는 나를 만났어요. 종로 귀금속 거리에서 12만 원짜리 금반지 받고 좋아하던 여자. 구청 혼인신고하고 자장면 먹으면서 나중에 해요 하던 여자. 그 나중이 40년이 지나도 안 왔는데 이 여자는 아직도 내 옆에 있어요. 그게 고맙고 그게 미안합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짓을 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에요. 주식에 손댄 적도 없고 보증을 서준 적도 없습니다. 그냥 15살부터 미싱 하나 잡고 40년을 살았을 뿐이에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공장에 갔어요. 몸이 아파도 파스 붙이고 갔습니다.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했어요. 그런데 40년 뒤에 남은 게 300만 원입니다. 이게 제 잘못입니까? 어쩌면 맞을 수도 있어요. 4대 보험 안 되는 일을 40년이나 한 게 제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다른 일을 찾아야 했다고, 공부를 했어야 한다고, 자격증이라도 땄어야 한다고. 근데 말입니다. 15에 서울 올라온 아이한테 선택지가 뭐가 있었습니까? 중학교도 못 간 아이한테 미싱 앞에 앉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 미싱 하나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자식을 키웠어요. 아들을 대학에 보냈고 딸을 먹이고 입혔습니다. 마누라한테 금반지를 해줬어요. 고향에 계신 아버지한테 용돈을 드렸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입는 옷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자켓, 그 바지, 그 티셔츠, 그걸 저 같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미싱을 밟아서
최저임금이 1320원이라고요. 좋은 일이지요.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 근데 그게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십시오. 개수임금제라는 이름 아래에서 하루 14시간 일하고 시간당 1,000원도 안 되는 사람이 이 서울에 있습니다. 4대 보험 바깥에서 다쳐도 산재 처리 못하고 파스 붙이며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득 증빙이 안 돼서 나라가 돈을 나눠줘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난이 와도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사람,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는 사람, 퇴직해도 퇴직금이 없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더라고요. 제도 밖 사람. 그 말이 맞아요. 저는 제도 밖에 있습니다. 문 안에는 최저임금이 있고 4대 보험이 있고 퇴직금이 있고 실업급여가 있고 산재보험이 있는데 저는 그 문 바깥에 서 있어요. 40년 동안 밖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려 본 적도 없어요. 문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문이 잠겨 있는 건지 원래 문이 없는 건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뉴스에서 최저임금 올랐다고 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 얘기인가? 저한테는 다른 나라 뉴스예요. 올해도 290원 올랐다고요. 좋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요. 가끔 생각해요. 내가 이 미싱을 안 잡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다른 일을 했으면 나았을까? 공장 대신 건설 현장에 갔으면, 식당에서 일했으면, 어디를 갔으면, 모릅니다. 돌이킬 수도 없고요.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저는 후회보다 억울함이 큽니다.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놀아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술 마시고 노름해서 돈을 날린 게 아닙니다. 40년을 쉬지 않고 일했는데 가난한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40년을 쉬지 않고 일한 사람이 통장에 300만 원 들고 반지하에서 곰팡이하고 사는 게 정상이냐고요. 마누라한테 미안하고 자식들한테 미안합니다. 금반지 해줬던 그 손으로 지금은 마누라 약값도 못 내고 있어요. 마누라 무릎이 아픈데 병원비를 못 내겠다고 파스 사다 줬습니다. 파스? 저도 파스로 버티고 마누라도 파스로 버티고 파스가 이 집안의 만병통치약이에요. 딸한테 피아노 학원 보내주던 아버지가 지금은 손자한테 10,000원도 떨떠름하게 주고 있습니다. 아들한테 보증금 1,000만 원을 받아 쓴 아버지. 딸한테 아빠처럼 살기 싫다는 말을 듣는 아버지. 그게 저예요. 40년 미싱 돌린 기술자의 말년이 이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미싱 앞에 앉아 있어요. 얼마 전에 공장을 옮겼습니다. 개수임금제가 아니라 월급제 공장으로요. 사장이 불쌍했는지 월급 200만 원에 써줬어요. 200만 원. 40년 경력 기술자 월급이 200만 원입니다. 근데 그래도 고맙습니다. 개수임금제보다는 나으니까. 적어도 비수기의 영어는 안 되니까. 근로계약서도 처음 써봤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이 적힌 서류가 생긴 거예요. 그 종이 한 장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내일도 미싱 앞에 앉을 겁니다. 모레도요. 이 손가락이 안 움직일 때까지 앉아 있을 겁니다. 이게 제가 아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니까. 40년 동안 미싱이 저를 먹여 살렸으니까. 비록 배불리는 못 먹여 살렸지만, 비록 집 한 채 못 마련해 줬지만, 그래도 이 미싱 앞에서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술자였습니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긴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이 대단하십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제도 밖에 서 있어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40년을 일한 손은 비록 굳은 살 투성이지만 그래도 따뜻한 손입니다. 그 손이 만든 옷을 여러분이 입고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입는 자켓, 퇴근하고 갈아입는 티셔츠,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장 어딘가에서 미싱을 밟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제도 안에 계십시오. 4대 보험 챙기시고 근로계약서 쓰시고 소득 증빙되는 일을 하십시오. 그게 당장은 귀찮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여러분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저한테는 그 방패가 없었어요. 40년을 맨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한 번만 안부를 물어봐 주십시오. 괜찮냐고, 밥은 먹었냐고, 허리는 안 아프냐고. 그 한마디가 제도 밖에서 혼자 서 있는 사람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 느낌이 파스보다 나은 약이에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누군가의 40년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미싱 앞에 앉아서 묵묵히 옷을 만들었던 사람한테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그 한마디면 됩니다. 부디 한 말씀만 남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